안녕하세요. 박명래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냥 바로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학 지문을 접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모의고사 지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은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3학년에 올라가면은 3월, 4월, 6월, 9월, 11월 모의고사를 봅니다. 모의고사가 참 많죠. 이때 4, 이때 호잇,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10월 모의고사도 있었죠, 참. 9월 모의고사, 11월 본수능, 요거는요, 평가원에서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3월 모의고사, 10월 모의고사는요, 서울시에서 출제하죠. 그리고 4월 모의고사는요, 경기도에서 출제합니다. 그리고 7월 모의고사를 인천에서 출제하는데요. 이게 압도적으로 어렵습니다. 3월 모의고사부터 10월 모의고사까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그 모의고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보였던 어떤 반응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서의 정답률이 이렇다, 이 문제에서의 정답률이 이랬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11월 달 본수능에 이제 적용을 합니다. 이때 7월 모의고사가, 뭐랄까요? 어떨 때는 본수능보다 조금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아마도 6월 모의고사가 지나고 방학 때쯤 해가지고서 해이해지려는 마음을 조금 다듬어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제 고3 수험생들에게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태까지 계속 7월 모의고사가 어려웠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3학년이 되는 내년에도 7월 모의고사가 가장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보게 될 회계학 지문은요, 이 7월 모의고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정확하게는 2019학년도 7월 모의고사입니다. 이 지문을 일부러 골랐어요. 여러분들이 내신 공부를 하면서 그냥 단순히 그냥 비문학 지문, 독서 지문을 그냥 단순하게 읽고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3학년에 가면은 요 정도 수준의 지문은 좀 읽을 수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긴장감을 조금 불어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면서 3학년에 가서는 요 정도 수준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조금 익힐 수 있어야 되겠구나. 뒤집어서 얘기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3까지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요 정도는 조금 익숙해져야 되겠구나 라는 약간의 긴장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스스로 생각하기에 너무 조금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요, 그래, 나는 아직 3학년이 되려면 멀었어,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는 유연한 마음가짐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의고사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죠. 본문을 공부할 때는요, 본문을 설명드릴 때는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모의고사 스타일의 어떤 해설이 있고 내신 위주의 어떤 정리를 하는 위주의 설명이 있다면은 저는 후자의 방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전자의 방법,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이제 좀 준비하는 느낌으로 모의고사 스타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실제 내신 준비를 하면서 좀 정리가 필요하고
내용 자체를 이해한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같은 시간을 드릴 거라면은 우리가 같이 지문을 좀 읽고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내용을 정리해주는 것 위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과반 친구들은 이 얘기들을 평소에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익숙할 거예요. 근데 이제 문과반 친구들은 이런 얘기들을 저하고는 이제 하지 못했었으니까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자, 본문으로 가죠. 여러분들 이거 강의 들으시기 전에 반드시 지문을 시간을 재고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한 13분에서 14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14분이 넘어갔다면 억지로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시간을 재지 않고서 문제를 시간을 재고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시간을 재지 않고서 지문 자체와 문제 자체를 쭉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 강의를 들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죠. 여유자금을 기업에 투자할 때는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재무비율 분석이 필수적이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경영에 따른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따라 간단하게 표시한 재무보고서를 말한다.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특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무상태표를 활용할 수 있고 일정 기간의 기업의 수익 규모와 수익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제시된 포괄손익 계산서를 활용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는군요. 가볍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내신 위주의 어떤 정리 위주의 그 수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단락에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가 있는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다음 단락부터가 조금 문제가 되죠. 자, 기업의 재무 상태는 자산과 부채, 그리고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에 자녀 지분인 자본을 통해 알 수 있다. 여기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에 자녀 지분이 자본이라고 합니다. 달리 얘기하자면요. 이거를 고정시켜야겠네요. 자, 이렇게 해보죠. 자본은요, 자산 마이너스 부채입니다.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이구나 라는 거를 읽어낼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요. 자산은 현금과 토지, 건물 등과 같이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부채란 갚아야 할 돈으로 흔히 말하는 빚이다. 자본은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과 자본거래 및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하여 축적된 이익 등으로 구성된다. 기업이 자산을 활용해 발생시킨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및 기타 비용 전부를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을 알 수 있다.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및 기타 비용 전부를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당기순이익은 매출액. 이거를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잠시만요. 예,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미안해요. 아직까지는 태블릿을 쓰는 게 여러분들만큼 익숙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쓰면 되겠네요. 미안해요. 바로 이렇게 쓰면 되겠다. 아니, 뭔 소리야. 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아, 됐다. 이게 아닌가 보네요. 그냥 이렇게 갑시다. 미안합니다. 아니, 그냥 갑시다. 자, 그냥 갑시다. 당기순이익은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고요. 그리고 기타 비용을 뺀 값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요것도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에 표시된 숫자들은 숫자 그 자체보다는 다른 숫자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또는 기간별로 그 숫자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파악할 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기업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재무제표에 표시된 숫자들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들을 넣어둘 수 있는 재무비율 분석을 해야 한다. 재무비율 분석 중 널리 쓰이는 비율로 자기자본 순이익률이 있다.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주주가 투자한 자기자본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당기순이익을 평균 자기자본으로 나눈 후 백분율로 환산하면 구할 수 있다. 당기순이익을 평균 자기자본으로 나눈 후 백분율로 환산하면 뭐로 구할 수 있다? 자기자본 순이익률을 구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어디 빈 공간이 조금 넓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자기자본 순이익률은요.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평균 자기자본 대비 단기순이익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요것도 챙겨갑시다. 미국의 화학기업인 듀퐁은 자기자본 순이익률을 활용하여 재무제표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인 듀퐁 ROE 분해를 창안했다. 듀퐁 ROE 분해에 따르면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매출액 순이익률과 자산회전율 그리고 재무레버리지를 곱한 값과도 같으므로 매출액 순이익률과 자산회전율 그리고 재무레버리지를 곱한 값과도 같다. 그렇다면은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매출액 순이익률 곱하기 자산회전율 곱하기 재무 레버리지이기도 하구나. 이것도 챙겨면서 갑시다. 이 세 가지로 분해하여 각각의 재무 비율을 파악하면 기업의 수익성, 효율성, 안전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자, 듀퐁 ROE 분해 중 매출액 순이익률은 매출액 대비 단기순이익이 얼마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단기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수익성 지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출액 순이익률은 매출액 대비 단기순이익이라고 했으니까 밑에도 써 있죠. 단기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이랍니다. 그리고 요것은 수익성 지표라고 얘기를 하네요. 수익성 지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 1000만원어치 물건을 팔아서 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전기료 등을 다 제하고 다 빼고 최종적으로 남은 돈이 120만원이라면 매출액 순이익률은 12%가 되는 것이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왜 이렇게 되지? 라고 이제 생각되신다면요. 요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 그냥 편안하게 이해하시라고요. 제가 필기를 다시 하죠. 태블릿 쓰임이 조금 어색해도 양해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매출액 순이익률이 12%가 된다 라고 한다는 것은 매출액 대비 단기 순이익이 12%가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위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또 단기 순이익은요,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 마이너스 기타 비용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두 개를 조합하면은요, 매출액 대비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 빼기 기타 비용을 하면은 이 값이 요 값이 매출액 순이익률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매출액이 1000만원입니다. 매출액이 1000만원이고 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전기 등을 다 해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돈이 120만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매출액에서 매출액이 1000만원인데 매출원가하고 기타 비용 이런 거 다 제하고 남은 돈이 120만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100분의 1로 하면은 짝짝짝짝짝짝 해서 12%가 되는 거죠. 예,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요, 특성이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공식 몇 개 정도만 이제 쓰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가지고서요,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지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요, 이렇게 연습을 조금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말씀드렸습니다. 했고. 자. 계속 가죠. 요건 지우겠습니다. 듀퐁 ROE 분해 중 자산 회전율은 매출액을 평균 총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자산의 효율성 지표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한번 좀 익숙하게 써볼 수 있겠죠. 자산 회전율은 매출액을 평균 총 자산으로 나눈 값이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산의 효율성 지표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산 회전율이 높으면 기업의 자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기업 A와 B 모두 매출액이 1000만원이고 A와 B의 평균 총자산이 각각 1000만원과 400만원이라고 한다면, 동일한 매출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자산이 B는 400만원에 불과한 반면 A는 B의 2.5배인 1000만원이다. 여기서 계산을 그 지문에서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계산을 할 필요가 없죠. 여기서부터 그 의미가 중요하겠습니다. 따라서 A와 B의 자산 회전율은 각각 1과 2.5로 B가 A에 비해 자산의 이용이 2.5배 효율적이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자면요, 똑같은 매출액을 올리는 데 있어서 B가 A에 비해서 2.5배 효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할 때, 100점을 받기 위해서, 100점 기준으로 100점을 받기 위해서 10시간을 쓰는 경우도 있고 100시간을 쓰는 경우도 있죠. A가 10시간을 쓴다고 하고 B가 100시간을 쓴다라고 해봅시다. 100점을 받기 위해서요. 그러면은
A는요, B에 비해서 10분의 1의 노력만을, 10분의 1의 시간만을 가지고서도 100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A가 B보다 10배는 효율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요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이렇게 대감기를 해가지고 쭉 이해를 한번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직관적인 의미가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듀퐁 ROE 분해 중 재물 에버리지는 평균 총자산을 평균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로 안정성 지표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필기하는 거는 좀 익숙하리라 봅니다. 재물 에버리지는 평균 총자산을 평균 자기 자본으로 나눈 비율로 안정성 지표라고 하네요. 재물 에버리지가 높아지면 기업의 안정성은 낮아진다. 그래서 이 재물 에버리지 값은 높을수록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의 안정성이 낮다는 얘기니까요. 특히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재물 에버리지가 높을 경우 그 기업은 금리 인상에 따른 재무적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군요. 따라서 자기자본 순이익률이 상승한 기업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가 높은 재물 에버리지에 의한 것은 아닌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기자본 순이익률이 무조건 높다고 해가지고 그 기업에 투자하는 거는 옳지 않다는 얘기죠. 자기자본 순이익률은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매출액 순이익률 곱하기 자산 회전율 곱하기 재물 에버리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기자본 순이익률이 높아요. 와, 좋다 하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매출액 순이익률, 자산 회전율은 낮은데 재물 에버리지가 몰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은 굉장히 안정성이 떨어지는 기업이겠죠. 오늘 내일 흡사 뉴스에서 나오는 비트코인과 같이 굉장히 어떤 그 안정성이 떨어지는 그런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다가는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지금 지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매출의 수익률이 엄청 높고 자산 회전율 굉장히 높은데 재물 에버리지는 낮다. 그래서 자기 자본 순이익률이 높다라고 한다면은 이 기업은 꽤 투자할 만한 기업이겠군 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의 재물 에버리지를 산업별 평균값 또는 다른 기업과 비교하여 기업의 안정성을 판단해 보아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으면서 가볍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A기업의 매출액 순이익률이 10이고 자산 회전율이 2, 재물 에버리지가 2라고 한다면 모두 곱하면 되죠. 모두 곱하면은 자기 자본 순이익률이 됩니다. 아까 여기서의 공식 때문이죠. 그래서 10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40%가 자기 자본 순이익률이 됩니다. 따라서 듀퐁 ROE 분해는 다른 기업과 자기 자본 순이익률을 비교하거나 각 기업을 수익성, 효율성, 안정성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에도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업의 경영 환경과 경기 상황 등에 따라 재무 비율에 대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지문 자체가 꽤 난이도가 있죠. 근데 문제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거를 한 12분에서 13분 정도 안에 풀 수 있는 이유는요. 제가 아까 12분에서 13분 정도 안에 풀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요. 지문에 있는 내용을요. 전부 다 이해하고서
문제풀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는 수익성에 대한 내용이 있구나. 이 부분에서는 효율성에 대한 내용이 있구나. 이 부분에서는 안정성에 대한 내용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파악을 하면서, 나중에, 수익성에 관련된 그 문제가 나오면은 요 부분을 정독해가지고서 문제를 풀어야지. 혹은 안정성에 관련된 지문이 나와 있으면은, 문제가 나와 있으면은 요 부분을 읽어서, 이 부분은 정독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이런 식의 생각을 좀 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12분에서 한 13분 정도면은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그 지문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문제를 푸는 걸로 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